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언 게이틀리의 출퇴근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철도는 표준 시간에 맞춰서 운행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838년에 런던, 버밍엄 철도가 만든 것을 본보기 삼아 운행 시간표가 인쇄되어 승객들이 언제 어디서 기차를 타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시계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이는 시계 제조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표준화된 부품을 이용한 저렴한 회중시계가 생산되어 이들의 집단적인 공포를 누그러뜨려 주었다. 시계는 점차 흔한 물건이 되었고 기차역 주변에서는 특히 그랬다. 객차 간의 이런 물리적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영국인 통근자와 미국인 통근자의 예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인이 침묵을 선호한 반면에 미국인은 말하는 것을 선호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걸기도 하고 정치와 종교에 관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둘 다 영국인 여행자에게는 금기시되는 행동이었다. 일부 영국인 방문객은 그런 친근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했다. 독일 카르벤츠와 고틀리프 다임러는 1880년대에 내연기관에서 동력을 얻는 차량을 각각 만들었다. 1891년에 프랑스의 에밀 콩스탕 루바소르는 엔진을 앞에 올린 바퀴 4개짜리 말없는 수레를 설계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자동차의 원형에 해당한다. 이때의 자동차는 실용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의 장난감에 가까웠다. 자동차가 소수를 위한 사치품에서 다수를 위한 편의품으로 변모하기까지는 이후 8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 무대는 바로 미국이었다. 자동차 통근 초기에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자동차 통근을 권장했다. 여전히 교통수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리하여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말이 끄는 운송수단을 자동차로 대체하려는 바람 때문이었다. 1898년 뉴욕에서 열린 국제도시계획회의의 최우선 의제는 말로 인한 공해였다. 이 회의가 개최된 뉴욕의 말들은 매일 대변 1100톤과 소변 22만 리터를 거리에 배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농부들이 추수로 바빠 거름에 사용할 말똥을 모으러 다닐 시간이 없다 보니 텅 빈 공터에 말똥을 쌓아놓게 되었는데 때로는 그 높이가 약 20m에 달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나온 계산에 따르면 말의 개체수가 현재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1930년에 이르러서는 뉴욕의 거리 전체가 3층 창문 높이까지 말똥에 파묻힐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운행 중에 사망하는 말의 수도 매년 1만 5천 마리에 달했고 그 사체 때문에 교통이 막히곤 했다. 뉴욕에는 말의 시체를 치우는 전담반이 있었지만 사체를 토막내서 더 쉽게 운반하려고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야말로 일종의 구원처럼 보였다. 1899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말이 끄는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자동차의 뚜렷한 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동차를 상용화한 도시의 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드러운 고무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매끈한 노면 위로 신속하고 소음 없이 오가서 거리는 깨끗하고 오물도 없고 냄새도 없을 것이며 현대 대도시의 생활에서 겪는 신경과민과 산만함과 긴장이 상당 부분 제거될 것이다. 1939년에 이르러 자동차는 미국 내 통근자의 주된 교통수단이 되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일터까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이처럼 신속하게 퍼지지는 않았다. 1946년에서 1951년까지 새로운 주택이 거의 400만 채나 건설되었는데 대부분 소유주가 일터까지 자동차를 몰고 다니리라는 가정하에 계획되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가진 단독주택은 이른바 자동차 통근자 교회의 원형이라 할 만한 곳인 뉴욕주 레빗타운의 기본 요소이기도 했다. 레빗타운을 설계한 윌리엄 제이드 레빗은 포드의 대량 생산 원리를 주택에 적용하여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원래 감자밭이었던 자리에 1만 7천 채의 똑같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었다. 레빗타운이 큰 성공을 거두자 레빗은
이후 10년 동안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주에 각각 하나씩 주거지를 더 만들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자동차 교회에서 성장했다. 주말이면 가족이 다 함께 차를 타고 쇼핑을 가거나 햄버거 체인점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드라이브인 영화관에 갔다. 이런 유행으로부터 미국의 모든 계급이 이득을 얻었다. 도시는 조금씩 근교로 새어나갔다. 1963년에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교회에서 살거나 일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자동차 통근이 미국의 풍경을 재형성하는 동안 영국에서는 자동차 통근이 느리게 발전했다. 발전을 지체시킨 원인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석유 배급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것은 끝이 났다. 태국에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10배나 더 많고 태국인의 오토바이 사랑은 1950년대 미국의 자동차 사랑에 버금갈 정도이다. 오늘날 태국에서 오토바이는 일종의 징검다리로 여겨지며 통근자는 에어컨과 생유리가 달린 자동차를 구매할 여력이 생기자마자 자동차를 산다. 실제로 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자와 빈자의 통근 패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사다리에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일터로 가려면 인파에 시달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편도로만 1시간 또는 그 이상을 걸어야 한다. 사다리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두 바퀴 차량이나 툭툭을 이용하고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동차를 직접 몰거나 누군가에게 몰게 해서 장거리를 오간다. 낮에는 방콕 중심부에서 일하고 밤에는 교회의 저택에서 휴식을 취한다. 21세기에 들어서 교통체증은 모든 대륙에서 매년 곱절로 증가하며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그 경과를 감시하는 IBM의 통근자 고통 지수 1위는 멕시코 시티가 차지했는데 지수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통근은 런던보다 무려 5배는 더 고통스럽다. 도로 정체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낭비이기도 하다. 자동차 통근이 압도적이고 전체 통근자의 87%가 나홀로 운전자인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29.8%가 나홀로 운전자이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허비되는 생산 또는 여가 시간이 매년 48억 시간으로 집계된다. 이 세상에는 운전 중에 예의범절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인은 과학을 통해 노상 분노를 막는 것인지도 모른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누구나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는 CIA에 들어가려는 지원자들이 받는 검사와도 유사하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운전 방법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방법까지 가르치자는 발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런던 지하철의 표지판 역시 군중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즉, 통근자들이 마주하는 모든 표지판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은 단계적 공개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 방법의 선구자인 폴 마천트는 역 출입구에서 열차까지 승객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런던 지하철에 조언했는데 그의 지론에 따르면 정보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때 주어져야 한다. 선택지가 너무 많을 경우 군중이 얼어붙게 되고 런던 지하철의 통로 내에 막힘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지판의 크기라든지 거기에 담긴 정보는 결정 지점에 어울리게 만들고 그 결정 지점에서는 그곳에 도착한 통근자들이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A와 B라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표지판의 글자 크기는 시선과 거리를 연계한 간단한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원격 통근이라는 문제를 다시 거론한 미래학자는 엘빈 토플러였다. 그는 제3의 물결에서 문명을 세 시대 또는 물결로 구분한다. 첫 번째, 농업시대, 두 번째, 산업시대, 세 번째, 앞으로 도래할 정보시대였다. 언젠가는 원격 통신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터까지 운전해서 가는 비용보다 저렴해질 것이며
공장이나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합리적이고 짜증스럽고 부조리한 과정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에서 이언 게이틀리의 출퇴근의 역사를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뉴욕이 자동차 보급되기 전, 즉 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거리의 말똥과 말의 시체들을 골치 아파했는데요. 그래서 시급하게 자동차 보급을 앞장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던 그 자동차가 지금은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되어서 전기차로 바꾸려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의 모습은 우리가 전기차가 좋다라고 했던 이 시점이 또 다른 이슈로 바꿔지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는 우리는 이게 진실이고 100% 맞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것은 완벽하게 맞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퇴근을 하게 된 계기와 교통수단의 발달 과정을 읽었지만 결론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난 것 같습니다. 그게 책 읽는 묘미 아닐까요?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